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미용실 이야기. 단 한 번 머리를 잘랐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외국인들. SNS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성형이 아니라 마법이다. 한국인 손은 사기다. 라는 반응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외국인들이 일부러 머리를 자르기 위해 한국까지 온다는 점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여기까지 움직이게 만든 것일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술의 차이일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한국 미용실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페레이라입니다. 올해 나이는 37살입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패션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바뀌는지, 카메라 앞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직업으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사람의 변화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왔어요. 그런 제가 사진 한 장 앞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동료 사진작가가 작업실로 찾아오더니 노트북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과 오른쪽. 같은 사람의 사진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죠.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왼쪽 사진 속 여성은 머리카락이 거칠고 볼륨도 없이 어깨 위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얼굴의 선이 흐릿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달랐어요. 같은 얼굴이라고는 보이는데 얼굴형이 선명해 보였고 머리카락이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성형을 한 것도 메이크업이 화려해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작가입니다. 조명 하나, 각도 하나에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편집이나 조명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보여준 게 사진 한 장이 아니었어요. 10장이었습니다. 10명의 서로 다른 사람. 국적도 달랐고 머리카락 색도 달랐고 나이도 달랐어요. 공통점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의 미용실을 다녀온 뒤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10장 모두 전과 후의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1시간 넘게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작업을 20년 가까이 해온 제 눈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됐거든요. 조명이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포토샵으로 수정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기 얼굴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살아난 것처럼. 그날 이후로 저는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어를 넣었더니 쏟아졌어요. 수십만 개의 영상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한국 미용실을 찾아간 외국인들의 브이로그, 비포 애프터 영상, 반응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인 것도 있었고 2천만이 넘는 것도 있었어요. 영상마다 달린 댓글이 비슷했습니다. 이거 성형한 거 아니야? 얼굴형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한국인 손은 사기다. 이게 미용 기술이냐 마술이냐? 나도 한국 간다. 이거 보고 나서 당장 비행기 표 알아봤다. 저 언니 비포 애프터 합성이에요? 이게 2시간 만에 가능한 거야? 저는 댓글을 읽으면서 직업적인 의심을 먼저 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어딘가 과장이 섞여 있을 거라고요. 사진작가로서 시각적 자료가 얼마나 쉽게 오해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영상을 직접 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한 영상이 마음에 걸렸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25살 여성의 영상이었는데 카메라를 직접 들고 미용실에 들어가서 나오는 전 과정을 찍어 놓은 거였습니다. 편집 없이 통으로 올린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명 트릭이나 편집의 여지가 없었죠. 미용실에 들어갈 때 그 여성의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긴 머리였는데 윤기가 없고 갈라진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표정도 좀 지쳐 보였어요. 그런데 2시간 뒤에 거울 앞에 앉아서 카메라를 향해 돌아봤을 때 저는 진짜로 같은 사람인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머리 길이가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색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더 작아 보였고 눈이 더 커 보였고 전체적인 인상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여성이 거울을 보면서 소리 없이 입을 벌렸는데 그 표정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영상의 조회수는 4,700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영상을 봤어요. 미국인, 프랑스인, 일본인, 멕시코인, 독일인. 나라도 다르고 머리카락 상태도 다른데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고 상당수가 인생 스타일을 찾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중에 한 댓글이 유독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K-팝, K-드라마는 알았는데 이건 몰랐다. 한국이 외모까지 바꾸는 나라였어?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한국이 외모까지 바꾸는 나라.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인데 왜인지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문화를 수출하더니 이제 미용 기술까지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요?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이게 단순한 유행으로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이건 뭔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를 뒤졌고 외국인들이 한국 미용실에 대해 쓴 후기를 읽었어요.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된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그 후기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놀라웠다. 예상 못했다. 처음으로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으로 어울린다는 느낌. 그 표현이 이상했어요. 미용실을 다녀온 뒤에 당연히 어울린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게 처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상파울루에서도 미용실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혹시 가격 때문일까요? 한국 미용실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같은 퀄리티를 더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행 중에 뜻밖의 좋은 경험을 하면 더 크게 기억에 남는 법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가격 때문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가격이 싸서 만족한 거라면 처음으로 어울린다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 생각이 자꾸 커졌습니다.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작가로서 이 현상을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기도 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제가 뭘 보게 될지 나름대로 예상해봤습니다. 아마 기술이 좋은 미용사들이 있는 거겠지. 서비스가 세심한 거겠지. 어쩌면 한국 특유의 유행 감각이 더해져서 결과물이 트렌디하게 느껴지는 거겠지. 그 정도를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일 거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고 첫날 저는 제가 완전히 잘못 예상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건 가격의 문제도 기술의 문제도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20년 가까이 쌓아온 제 직업적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격 때문이라는 생각은 서울에 도착하고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는 숙소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미용실 밀집 거리를 지나쳤어요. 간판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골목이었는데 그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이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행객처럼 보이는 차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이 멈췄어요. 줄을 서 있는 외국인 중 한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로 간단하게 물었어요. 여행 중에 미용실을 찾은 거냐고. 그 사람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 중에 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왔어요.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용실 때문에 한국까지 온 거예요. 스웨덴에서 왔다고 했어요.
스톡홀름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이 넘게 걸려서 서울까지 온 거였습니다. 미용실 하나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격 때문에 온 거라면 스웨덴보다 물가가 낮은 나라는 훨씬 가깝게 있습니다. 굳이 12시간 비행을 감수하면서 한국까지 올 이유가 없었어요. 비행기 값만 해도 현지에서 미용실을 수십 번 갈 수 있는 돈이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 돈을 쓰면서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가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취재 일정을 바꿨습니다. 미용실 앞에 서 있는 외국인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방식으로요. 사진작가로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건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동안 만난 외국인이 11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여행 중에 들렀다고 한 사람은 3분이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전부 미용실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네덜란드, 호주,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한국 미용실 투어. 저는 그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어색했어요. 투어라는 말은 보통 관광지나 맛집에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미용실 투어라는 말이 이미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살롱을 돌아다니며 경험하는 걸 여행의 주요 일정으로 잡는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미용실 예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행 일정을 채운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용실이 여행의 목적지가 된 거였어요. 저는 그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다시 들여다봤을 때도 같은 현상이 보였습니다. 돈 아끼려면 동남아 가지 왜 한국까지 가냐는 거야.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한국 미용실 때문에 휴가 일정 전체를 짰어. 이상한 거 알아. 근데 안 갈 수가 없었어. 경험 자체가 달라. 뭐가 다른지는 직접 가봐야 알아. 뭐가 다른지는 직접 가봐야 안다는 말.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언어로 옮기기 어려운 경험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사진작가로서 저는 그런 말에 귀가 박습니다. 말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종종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홍대 근처의 미용실 한 곳을 예약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취재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말로 설명 못하는 그것이 뭔지.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안에서 진행 중인 시술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디자이너가 고객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는데 자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머리카락 한 묶음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꽤 오랫동안.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어쩐지 셔터를 누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무언가 진지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한국말을 못하지만 디자이너가 영어로 소통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이너가 첫 번째로 한 게 시술이 아니었어요.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정면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제 두피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는데 처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평소에 머리카락 관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스타일을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혹은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예상했는데 평소 시간이라니. 그것도 첫 번째 질문으로.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촬영 나가기 전에 대충 넘기는 정도 5분도 안 쓴다고. 디자이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물었어요. 상파울루가 습한 편이죠? 거기서 머리카락 관리할 때 불편한 점 있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머리카락보다 제 생활을 먼저 파악하려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디 사는지, 어떤 환경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한다는 느낌. 스타일을 정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살부터 읽으려 한다는 느낌이었죠. 그게 낯설었어요. 좋은 의미로.
시술이 끝나고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카메라를 드는 걸 잊었습니다. 그냥 거울을 봤어요. 한참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무엇이 바뀐 건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제 얼굴 같으면서 더 나은 버전처럼 보였어요. 20년 동안 카메라 뒤에서 남의 얼굴만 봐온 저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처음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그날 만났던 스웨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술 어땠냐고. 답장이 짧게 왔습니다. 처음으로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처음으로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다는 게 단순히 칭찬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표현 안에 뭔가 더 큰 게 담겨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아직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미 한국 미용실을 경험하고 돌아간 외국인들의 후기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또 있었어요. 안 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어떻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맥락이 보였어요.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요청했을 때 한국 디자이너들이 때로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더 잘 어울리는 걸 제안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거잖아요.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저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과 어울리는 걸 찾아주는 것. 그 두 가지는 방향 자체가 다른 이야기니까요. 한 호주 여성의 후기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해왔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미용실에 가서 디자이너한테 이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 디자이너가 고개를 저었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 당신 얼굴에는 안 맞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누군가 댓글로 묻자 그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나서 5년이 억울했어요. 왜 이 말을 아무도 안 해줬을까 싶어서. 5년이 억울했다는 말. 저는 그 문장을 몇 번 다시 읽었습니다. 5년 동안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스타일을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해줄 수 있었는데 안 해준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겠죠. 그게 당연한 서비스가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한국 미용실 밖에서는.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오면서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미용사는 세계 어디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술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출발점부터 달랐어요. 어디서부터 달라진 건지,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그게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미용실은 그냥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지 감이 올 듯 말 듯 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모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저는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제가 며칠 동안 느껴온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해 줄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 가격이 아니라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 그 무언가의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 이건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사흘째 되던 날 오전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숙소에서 나와 골목을 걸으면서도 카메라 가방을 메고 미용실 거리로 향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사진작가로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그럴 때예요. 피사체는 눈앞에 있는데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저는 그날도 카메라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그날 오전에 저는 이태원 근처의 한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외국인 고객 비율이 높기로 소문난 곳이라고 들었어요. 취재 허락을 받고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31살의 여성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로마에서 일하는 패션 에디터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업계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가 그 사진을 보더니 잠시 멈췄어요. 사진을 돌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스타일은 지금 당신한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서 순간 긴장했어요. 로마에서 패션 에디터로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을 거절당한 거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였어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자이너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스타일은 얼굴 윤곽이 부드러운 분한테 잘 어울려요. 당신은 턱선이 또렷한 편이라 이 컷을 하면 오히려 얼굴이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하면 그 선이 훨씬 살아요. 당신 얼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좋게 보이거든요. 그 이탈리아 여성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러다가 짧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줘요. 2시간 뒤 그녀가 거울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찍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너무 개인적인 것 같았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그녀가 한 손으로 자기 턱선을 따라 천천히 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오래 자기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도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그녀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구석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혹시 기자예요? 저는 사진작가라고 했어요. 한국 미용 문화를 취재 중이라고. 그녀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로마에서 10년 넘게 미용실 다녔어요. 이탈리아 최고 살롱도 가봤고 파리도 가봤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내 얼굴에서 뭐가 강점인지 들었어요. 단점 말고 강점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단점이 아니라 강점. 그 차이가 컸어요. 보통 미용실에서는 어떤 부분을 커버해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합니다. 단점을 숨기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는 당신 얼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했고요. 출발점 자체가 달랐어요. 같은 얼굴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숨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릴까? 그 질문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촌 근처의 미용실에서였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온 28살 남성이 시술을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는 곱슬머리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카락이 말을 안 들어서 늘 짧게 유지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였다고요. 포기한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디자이너가 처음 한 말이 이거였다고 했어요. 머리카락 자체는 정말 좋은 결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그 남성은 그 말에 처음엔 멈칫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곱슬머리가 문제라는 말만 들어왔거든요. 미용실에 가면 어떻게 관리하기 어렵겠다는 말, 짧게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말만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게 좋은 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남성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저는 짐작이 됐습니다. 디자이너는 그 남성의 두피 상태와 머리카락의 탄력을 한참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질은 볼륨을 살리면 훨씬 강해 보여요. 짧게 자르는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시술이 끝난 뒤 그 남성이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가까이서 봤어요. 놀람도 아니었고 과장된 감탄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무언가를 천천히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냥 오래 서 있었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28년 동안 이 머리카락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딱 맞아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28년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2시간 만에 흔들린 거예요. 그게 기술 하나로 가능한 일일 리 없었습니다. 기술 뒤에 뭔가가 더 있었어요. 그 무렵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모를 다시 정의하는 나라야. 나는 내 얼굴이 싫었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처음으로 내 얼굴이 괜찮다고 생각했어. 내 나라 미용사는 그냥 자른다. 한국은 설계한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직접 가봐야 알아.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야. 그것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한국인 손은 사기라는 말, 처음엔 과장인 줄 알았어. 지금은 그 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인 손이 사기라는 말. 사진작가로서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표현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손이 사기인 게 아니라 그 손이 움직이기 전에 일어나는 무언가가 달랐던 거예요. 얼굴을 읽고 모지를 읽고 그 사람의 생활을 읽은 뒤에야 가위를 드는 그 순서. 그 순서 자체가 달랐던 거죠.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 미용실의 디자이너들은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얼굴형을 읽고 모질의 상태를 읽고 생활 방식을 읽었어요. 아침에 머리 손질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어떤 기후에서 사는지, 어떤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는지 그 모든 것을 종합한 뒤에야 가위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더 어울리는 걸 찾아줬어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찾아준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걸 꺼내주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막혔어요. 왜 한국 미용실만 이런 방식을 갖게 됐을까요? 섬세한 디자이너는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고객을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이게 한 명의 특별한 디자이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방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 한 명이 특별히 뛰어난 게 아니라 이 방식 자체가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직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취재 마지막 날, 저는 20년 넘게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온 원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인터뷰를 거절하셨는데 제가 며칠째 근처를 오가는 걸 보셨는지 결국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커피를 2잔 내오시더니 먼저 물으셨습니다. 뭘 알고 싶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한국 미용실만 이렇게 다른 건지 모르겠다고.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기술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그게 뭔지를 찾고 있다고. 원장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이 왜 다른지 알아요? 여기선 지는 싸움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는 싸움이라는 표현이 낯설었습니다. 안 어울리는 걸 아무리 잘 만들어줘도 결국 고객은 실망해요. 그 실망이 다 디자이너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울리는 것만 제안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걸 찾는 게 먼저고 자르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왜 고객이 원하는 걸 거절하는지, 왜 자르기 전에 그렇게 오래 바라보는지, 왜 생활 방식까지 물어보는지. 그 모든 게 하나의 원칙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하려는 말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뭔가를 더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인터뷰 시간이 거기서 다 됐어요. 원장님이 다음에 다시 오면 더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면서 원장님이 했던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지는 싸움을 안 한다. 처음부터 어울리는 것만 제안한다. 그 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무언가가 더 있어야 했어요. 어울리는 게 뭔지 알아야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한 명의 뛰어난 디자이너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이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 그 질문이 아직 빠져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이제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한두 명의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데서 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미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뒤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드러나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함께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떴어요. 원장님이 하려다 멈췄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지는 싸움을 안 한다는 말.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뭔지 잠을 자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숙소 문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발걸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용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놀라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커피를 2잔 내오시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어제 하다 멈췄던 말을 이으셨어요. 마치 어제 대화가 방금 전 일인 것처럼요. 한국 미용실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르기 전에 읽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모든 게 있었어요. 원장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헤어 디자이너들은 고객이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얼굴형을 읽고 두피 상태를 읽고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와 탄력을 읽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침에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위를 들죠. 자르는 건 마지막이에요. 읽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읽는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읽는다는 표현. 그 차이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분석은 거리를 두고 하는 거지만 읽는다는 건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요. 상대를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마주하는 거니까요. 사진작가로서 저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사체를 분석하는 사진과 피사체를 읽고 찍는 사진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미용 교육은 기술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의 어느 선이 그 사람을 살리는지, 어떤 볼륨이 그 사람의 분위기를 완성하는지, 이걸 수년 동안 반복하며 몸에 익히는 거라고 하셨죠. 거기에 한국 특유의 치열한 경쟁 환경이 더해지면서 디자이너 한 명 한 명이 스스로를 계속 갈고 닦게 됐다고 하셨어요. 잘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더 잘 읽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이 먼저 좋아진 거예요. 눈이 좋으니까 손이 따라가는 거고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봤던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 손은 사기다. 이제야 그 말이 완전히 이해됐어요. 손이 사기인 게 아니었습니다. 손 이전에 눈이 달랐고 눈 이전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 방식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손끝으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손이 사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손이 보여주는 결과의 뒤에 눈이 있었고 그 눈의 뒤에 사람을 향한 태도가 있었으니까요.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우리는 머리를 잘라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국 미용실은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 한 문장이 제가 며칠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부터 궁금했던 것, 첫날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것, 그 이탈리아 여성이 거울 앞에서 말없이 자기 턱선을 쓸던 그 손짓, 텍사스에서 온 남성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던 그 말. 전부 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저는 취재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거울 앞에서 자기 턱선을 천천히 쓸던 이탈리아 패션 에디터. 평생 문제라고 생각했던 곱슬머리가 사실은 좋은 결이었다는 걸 처음 들은 텍사스의 남성. 그리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천만 조회수의 영상 속에서 거울을 보며 오래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런던에 돌아와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어울린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준다는 것, 그게 단순한 미용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 사람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내 장점이 뭔지, 내 얼굴에서 가장 좋은 선이 어디인지, 그걸 누군가가 진지하게 생각해줬다는 경험. 그게 사람을 바꾸고 있었어요.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외모를 재창조하는 나라야. 다른 어디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 이건 서비스가 아니야. 이건 경험이야. 그것도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한국인 손은 사기다. 인정한다. 근데 사기는 손이 아니라 그 눈이야. 그 마지막 댓글을 읽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 사람도 결국 알게 된 거겠죠. 손이 아니라 눈이라는 걸. 그리고 그 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 현상은 이제 한국 안에만 머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미용실 앞에는 예약 없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뉴욕에도 런던에도 파리에도 한국식 미용 방식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현지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방식을 공부하러 직접 서울을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한국 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바꿔놓은 것처럼 이제 한국의 미용 방식이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K-팝이 음악을 바꿨고 한국 드라마가 이야기를 바꿨다면 이제 한국의 미용실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건 기술의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의 수출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찾아주는 태도,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마주하게 만드는 그 경험.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서 편집장 앞에 앉았습니다. 기사를 쓰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천천히 말했어요. 기사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왜냐고. 처음엔 이게 과장된 트렌드인지 확인하러 갔거든요. 근데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날 저는 댓글을 한참 동안 읽었어요. 영국 독자들의 반응이 저한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말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이미 다녀왔는데 정말 그렇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취재 수첩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서울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적어뒀던 메모가 있었어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아니라 눈, 기술이 아니라 태도, 자르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 그 옆에 제가 덧붙인 한 줄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뷰티와 패션을 다루는 사진작가로서 저는 수많은 나라의 미용 문화를 봐왔습니다. 프랑스의 우아함, 이탈리아의 열정, 미국의 대담함. 그 모든 것이 저마다 아름다웠어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왔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나라였습니다. 숨어있던 것을 꺼내어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나라. 28년 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곱슬머리가 사실은 좋은 결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나라. 5년 동안 잘못된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해주는 나라. 로마에서 10년 넘게 다닌 살롱에서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을 서울의 한 미용실, 의자에서 처음 듣게 해주는 나라. 섬세함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손재주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건 그냥 사람을 향한 태도였어요. 의자에 앉은 사람을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한 사람으로 보는 그 태도. 그 태도가 눈을 만들고 눈이 손을 이끌고 손이 그 사람을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한국 미용실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움직인 진짜 이유였습니다. 세상에는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많습니다. 서비스가 좋은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완성시키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읽고 머리카락을 읽고 그 사람의 삶을 읽은 뒤에야 가위를 드는 나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고 더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주는 나라.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게 만드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낯간지러웠어요. 저는 브라질 사람이고 20년 경력의 사진작가이며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렌즈를 들이대는 게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기 전에 먼저 피사체를 읽는 사진작가로서 자르기 전에 먼저 사람을 읽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을 보면서 저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나라. 그 눈으로 손을 움직이는 나라.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게 만드는 나라.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